요즘 핫한 꼬마 빌딩 사기 전에 알아둬야 될 세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빌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꼬마 빌딩을 산다. 그러면은 5억짜리 상가나 오피스텔 사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10배가 되니까 좀 약간 부담되시는 건데, 이 상가, 결국에는 꼬마 빌딩도 상가에 대한 과세 체계를 알면 되거든요. 자, 오늘 여기에 대한 내용 살펴볼 거고요.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펴볼 이 기사가 어떤 기사냐면, 자, 출처를 밝힐게요. 바로 이 한경부동산에서 나온 기사고요. 2021년 9월 8일 날 이렇게 등록이 됐는데, 여기 쭉 밑에 보시면 이승현 회계사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이승현 회계사님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자본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희 채널에도 나와서 명사초청 특강에 나와주셨는데, 제가 9월 달에 또 한번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이승현 회계사님한테 상가에 대한 내용을 좀 해주세요. 이 꼬마 빌딩 내용이면 더 좋고요 했는데, 딱 이 칼럼 쓴 걸 제가 딱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들으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풀어주시죠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나오기로 했고요. 날짜는 언제냐면요, 9월 24일입니다. 9월 24일 금요일입니다. 그날 명사초청 특강과 멤버십 특강을 같이 좀 하겠습니다. 두 개를 좀 같이 하면 약간 여러분들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좀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50억짜리 꼬마 빌딩 산다고 생각하고 일단 기분 좋죠? 그때 알아야 될 세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거에서 훨씬 더 심화 과정은 9월 24일 날 이승현 회계사님 직접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주택에 대한 세금이 전방위로 강화되면서 자산가들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억에서 50억 사이의 꼬마 빌딩은 매물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정말 싹 들어갔다. 싹 들어갔다. 꼬마 빌딩 매입 전에 알아야 될 세금 문제들을 살펴봤다. 똑같습니다. 주택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렇게 순서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주택은 면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셨어요. 주택,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사면은 위에 건물분이 있고 밑에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도 부가가치세는 면세고 위에 있는 건물도 면세고, 아주 예외적으로 매매사업자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되면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어지간하면 안 붙거든요. 그런데 이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로 위에 건물이 있고요, 밑에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토지가 면세,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살 때도 붙고요, 팔 때도 붙습니다. 그래서 취득하고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붙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내가 여기서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꿈이. 그 월세를 받으실 때도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여기 신고해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취득세입니다. 개인으로 매수할 때를 이번 칼럼에는 있는데, 법인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빌딩 같은 거는 법인으로 많이 사거든요. 대출하고 이제 특히 이제 사업자 다른 용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을 많이 하세요. 자, 꼬마 빌딩을 개인으로 매수하면 그냥 거래가액의 4.6%만 취득세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빌딩을 사고 싶은데, 상가를 사고 싶은데 취득세가 좀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그냥 개인 사업자로 사시면 돼요. 무조건 근데 사업자로 사셔야 돼요. 개인 명의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세를 놔야 되잖아요. 세를 놓는다는 거는 그 안에 이제 업무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데 그분들한테 내가 계산서를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개인 명의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하는 겁니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4.6% 취득세를 내는데, 무주택자 주택취득세가 1.1에서 3.5인 거에 비하면 높죠. 하지만 취득세 중과 12%에 비하면은 괜찮죠. 다주택자와 법인은 최대 13.4%의 중과세로 적용받기 때문에 주택보다 꼬마 빌딩이 상대적으로 취득세 부담이 적은 것 같은 이런 착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5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9.4%로 중과가 되는데, 법인으로 수도권 꼬마 빌딩을 취득하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된 뒤 취득을 하거나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임대목적 부동산을 취득해야 중과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헤매기 시작하죠. 여기 요게 이제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자,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는 수도권의 어떤 혼잡을 막기 위해서 여기 이제 과밀억제권 지역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꼬마 빌딩은 보통 여기에 있는 거 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심플하게 서울 빌딩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 꼬마 빌딩. 자, 그런데 여러분들 회사가 여기 1번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2번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과밀억제권 안에 있는 경우고, 그 2번은 그 외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현실적으로 내가 1번으로 산다. 1번으로 내가 본점을 해서 서울 빌딩을 사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요 본점이 5년 이상 영업을 하셨어야 돼요. 5년 이상. 그래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은, 아, 그러면 지금 만들어 놓고 5년 지나서 사야겠다. 그런 생각하시면 택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뭔가를 계속 사업을 하셔야 돼요. 영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둔다? 그러면 이거를 휴면 법인이라고 해요. 휴면 법인. 잠자고 있는 법인이라는 거죠. 이거는 해당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또 하나 법인을 만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5년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과밀억제권 외 지역에다가 법인을 설립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는 거를 매수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역이 다르잖아요. 지역이 다름으로 임대업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 꿈 자체가 임대업 하시는 거잖아요. 건물주 해가지고 월세 받는 거니까. 그래서 2번이 가장 현실적이다. 수도권 외에다가 법인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서울 빌딩을 사고 여기에다가 세를 준다. 그리고 월세 받는 거. 이게 현실적이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요. 이 건물을 내가 직접 쓰고 싶거든요. 일부를. 그러면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을 바라보시고 본점 소재를 빨리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법인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잘 알아보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 부채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내가 모르는 뭔 깜깜이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취득세는 저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이제 좀 유명한 분이라서 말씀드리면 좀 안 되고 중과 받을 뻔 해가지고 취득세 내기 전에 곧바로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을 옮겨서 취득세 피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서울에 본점을 갖고 있는 그런 법인은 하나 또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긴 해요. 아, 나 이런 거 귀찮다, 모르겠다 그러시면 그냥 개인 사업자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꼬마 빌딩 매수한다. 이거는 진짜 좀 조심하셔야 돼요. 동업 계약서 작성해 줘야 된다. 이거는 좀 저도 그냥 이론만 살짝 알고 있어서 우리 나중에 이승현 회계사님 오시면 좀 한번 들어볼 내용인데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약간 그 줄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색칠을 한 거예요. 공동 명의로 꼬마 빌딩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동업 계약서 작성에 조심해야 된다. 국세청은 공동사업과 관련해서 빌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종합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청구해 준다. 자, 종합소득세가 나온 거 보니까 개인으로 산 거네요.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인데. 자, 하지만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서 빌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업무 무관 비용으로 봐서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업자를 남편과 아내 예를 들어서 공동사업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배우자한테 그 관련된 운영비를 차입을 또 해요. 그러면 그 차입에 대한 이자 비용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자 비용은 뭐 남편이 아내한테 빌렸다. 그럼 남편이 아내한테 주면서 그때 발생한 이자를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출자 자체를 그냥 남편이 돈이 없으니까 아내한테 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차입금이 발생한다. 그거는 업무 무관 비용으로 본다. 그래서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따라서 동업계약서상의 출자금은 차입금을 제외한 순투자금액으로 해서 소액을 출자하는 게 좋다. 그런 뒤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차입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은 비용 처리한다고 공동사업장 그 약정서에다가 작성하는 게 경비 처리에 유리하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공동 사업을 하는데 여기 이제 뭐 남편이 있고요. 뭐 아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만큼을 출자를 합니다. 각자 출자를 합니다. 각자 출자를 해요. 그런데 남편이 요만큼을 또 이렇게 차입을 해요. 이렇게 차입을 아내한테. 그럼 요 차입에 대한 이자 비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경비 처리가 그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아니고 다 지워버릴까? 이게 아니고 자, 남편하고 아내가 차입을 하는데 남편이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가지고 아내한테 곧바로 차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출자금을 차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출자금 자체에 대한 비용은 비용 처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동사업을 하려면 약간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약간 자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법인으로 끌고 오잖아요. 법인으로 끌고 오면 어떤 이슈가 되냐면은 가족법인들 있죠? 가족법인? 아빠 30%, 아니 아빠 50%, 엄마 30%, 우리 사랑하는 자녀 20%.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자녀가 돈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서 다 내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증여 이슈까지 나와요. 증여 이슈까지. 하지 마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돈 있으신 분들이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그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고 나중에 그 자녀를 그 해당 회사 법인으로 땡겨가지고 일을 시키든지 차라리 증여를 해주든지 그게 낫습니다. 그게 더 깔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써 있는 거는 종합소득세 나온 거 보니까 이제 개인으로 했을 때예요. 법인으로 하면 또 비슷한데 그런 증여 이슈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다음 시간에 오시면서 더 심화 과정으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취득세 봤죠? 취득 단계 봤어요. 이제 보유 단계. 보유 단계는 심플해요. 보유 단계는 재산세만 내면 되고요. 종부세 없어요. 웬만하면 안 나와요. 자, 꼬마 빌딩을 거래할 때는 주택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있네요. 부가가치세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취득할 때 들어가니까. 자, 주택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을 한다. 포괄양수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자, 왜 그러냐면 포괄양수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존에 있었던 매도자에 있던 요건을 그대로 내가 말 그대로 끌어안아가지고 매수자가 한다는 건데 저 포괄양수도를 왜 하냐면 중간에 부가가치세를 안 내니까 그 번거로운 걸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포괄양수도를 하려면은 여기 보시면은 부가가치세를 징수 및 납부하는 절차를 생략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요건을 맞춰야 돼요. 요건을. 어떻게 하냐면 해당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자, 매도자 업종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다르면 안 돼요. 자, 식당으로 세를 놓던 상가가 있는데 임차인한테 예를 들어 양도를 한다. 양도. 근데 그 건물을 갖고 있던 사람은 임대업이죠. 그리고 그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임대업인데 거기에 세 들어가는 사람은 식당이니까 요식업이지 않습니까? 음식점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사업이 안 맞아요. 이때는 안 돼요. 그럼 부가가치세 내고 내가 거래하는 거예요. 저 음식점 사장이. 그래서 자기 사업장으로 쓰는 거죠. 그럼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건물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환급 신청하면 다시 돌려받아요. 그런데 몇 천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몇억 원. 그게 이제 좀 묶이는 거죠. 그게 싫어서 이제 포괄양수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매매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내가 돈을 더 받으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해버려야 되는 거죠. 좀 잠깐 부가가치세 처음 들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따라서 매도인은 포괄양수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한다는 약정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 별도 요겁니다. 이걸 이제 또 다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요 정도만 좀 하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 어려워요. 근데 이게 금액만 다를 뿐이지 오피스텔, 아파트를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도 법인으로 어떻게 하시는 분들은. 만약 건물을 매수해서 병원이나 정육점 등 면세업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수 때 지급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왜 그러냐면은
부가시세가 면세잖아요. 면세. 아예 자체가 해당 안 되기 때문에 환급 받는 것도 없어요. 자, 그럴 때 이제 한 가지 받을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배우자 명의로 차라리 건물을 매수해버리고 본인이 임차를 해라. 그리고 면세 사업을 하는 게 유리하다. 제가 지금 하려는 게 이거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그냥 실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일부는 제가 갖고 있는 법인으로 그냥 다 매수를 해버리고 그걸 임차를 이제 와이프 사업하는 쪽에 제가 임차를 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월세가 생돈 날아가는 게 다 보전이 되니까. 부부간 임대를 할지라도 배우자는 과세 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도 와이프가 이제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가치세 내서 월세를 내고 저는 그 월세에 대해서 뭐 환급하고 신고하고 환급 받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좀 내용이 어려우실 겁니다. 이번 멤버십 특강, 이번에 명사초청 특강 때 설명 드릴 거고요. 제가 멤버십 특강 때도 제 나름의 제가 지식산업센터도 강의하고 있거든요. 램구님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다는 못하고 일부 해가지고 좀 설명 더 자료 해가지고 그걸로 설명 드릴게요. 멤버십 분들은 그때 그걸로 좀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유세. 보유세는 심플해요. 똑같이 7월과 9월에 재산세 내면 되고요. 종부세는 어지간하면 안 나온다. 종부세 부담이 거의 없다. 왜 그러냐면 토지 공시지가 합계액이 80억이 넘어야 된다. 주택은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이면 되는데 이제 단독명의자는 11억으로 올라갔죠. 근데 다주택 이에 비하면은 훨씬 더 저렴한 거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아까 우리 취득세에서 본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내가 별도로 받아서 파셔야 됩니다. 건물분에 대해서. 그거 안 하면 내가 약간 금액을 손해봐요. 그거 같이 챙기셔야 되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갖고 계시면은, 이제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매년 여기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를 내거든요. 법인으로 하면 그게 이제 법인세로 들어가가지고 내는 것이고,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이제 종합소득세로 해가지고 나가는데 5월 달마다 내는 거 종합소득세가 비싸니까 이걸 좀 줄여달라고 이제 세무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잘 이렇게 컨설팅을 받고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종합소득세만 줄이려고 그 건물을 감가상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즉 비용 처리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장의 종합소득세 5월달에 내는 거는 개인 사업자로 했을 때 좀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게 감가상각을 해버리면은 그 건물분의 취득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 건물을 팔 때 취득가가 낮아지니까 양도세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도세에서 좀 더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차라리 내가 좀 더 내더라도 당장 지금 내가 나가는 종합소득세를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감가하는 거고요. 지금 내가 종합소득세 이 정도 낼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좀 갖고 계시고 취득가를 계속 그 상태에서 놔두는 상태에서 양도세를 좀 줄이는 게 낫겠죠.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상 건물의 수익률은 대략 50%입니다.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은 딱 어떻게 할지 나와요. 이거는 어떤 세금적인 내용이 아니라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멤버십 특강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절친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이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자, 꼬마 빌딩 취득 단계가 있고요. 보유 단계가 있고 양도 단계가 있다. 자, 취득 단계에서는요. 취득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중과만 피하시면 돼요. 중과만. 중과 언제 된다고요?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 소재지가 있는 상태에서 5년 이내 상태에서 사버리는 경우. 근데 이제 이걸 또 이게 왜 맨날 헷갈리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하시니까 그래요. 뭐냐면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고 과밀억제권 외에 예를 들어서 용인에다가 법인 본점을 세워요. 그래서 대출을 막 땡기려고 합니다. 근데 대출을 많이 할 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대용보다는요 실사용을 훨씬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땡기려고 실사용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근데 내가 사고 싶은 건 서울이에요. 그럼 서울에 실사용으로 내가 대출을 받으면 무슨 말이에요? 용인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서울로 가버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서울로 가는 순간 법인 본점 소재지가 옮겨가고 기존에 있었던 용인은 싹 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다시 카운트 1이 돼가지고 5년 이내로 되잖아요. 그럼 취득세 중과 맞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출을 많이 일으키고 싶다? 그럼 실사용한다? 그럼 그냥 취득세 중과 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대출은 많이 받고 취득세 중과는 피하고 싶은 거죠. 마치 뭐하고 비슷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를 먹고 싶다. 뭐 약간 말도 안 되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대출을 많이 받을 거다? 그럼 취득세 중과 내가 감안하겠다. 그게 싫으시면 개인 사업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법인 하지 말고. 아니야, 나는 어차피 법인을 키워야 돼. 대출은 내가 좀 약간 감안해보자 하시는 분들은 과밀역 조건 밖에다가 하시고 법인으로 사시고, 그리고 이제 저처럼 5년 후를 대비하실 분들은 미리 서울에다 법인 만드셔서 그걸로 막 작은 사업이라도 하시고. 취득세에서는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거 좀 잘 아시면 되고요. 자, VAT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매수자잖아요, 매수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해당 가격에 VAT가 포함된 게 유리하겠죠. 근데 그럴 리 없어요, 매도자가. 네, 그래서 건물분에 대해서 VAT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라. 나는 무조건 5억인 줄 알고 계약서 쓰러 가는데 가니까 5억 3천이래요. 이게 단위가 커지면 나는 50억으로 알고 꼬마 빌딩 드디어 꿈에 그러던 걸 사러 갔는데 계약서 쓰러 가는 날 보니까 53억인 거죠. 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붙어버리니까. 물론 그 3억은 돌려받지만 이게 몇 달 동안, 한두 달 정도는 돈이 묶이잖아요. 자, 보유 단계는 재산세만 내시면 돼요. 요게 1이지. 종부세는 거의 해당 없어요. 다만 임대소득, 요 임대소득에 대해서 VAT 발급하셔야 됩니다. 계산서 발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월세를 받으면 요거에 대해서 해줘야 되고, 이 VAT는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1, 4, 7, 1, 4, 8, 7, 8, 9, 10 이렇게 4번 이렇게 신고해야 되죠. 3월, 6월, 맞네. 3월, 6월, 9월, 12월이니까 예정신고, 확정신고 4번 해야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 2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장 써야 돼요. 양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 VAT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당연히 별도로 하셔야 되고요. 매도자니까. 그리고 이 양도할 때 포괄 양수도 이런 거는 별로 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보유할 때 아까 말씀드린 감가상각하는 거는 좀 신중하게 하셔라. 신중하게 요 말씀 드립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제가 좀 자료 없이 손으로 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게 했죠. 죄송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 자료를 다 오픈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이번 달 명사초청 특강하고 멤버십 특강에서 좀 보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주택세금보다 훨씬 쉬워요. 주택세금보다 훨씬 쉽습니다. 뒤통수 치는 것도 좀 없고 그냥 더 깔끔해요. 그렇기 때문에 꼬마 빌딩 세금도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고, 저거 제대로 알아두시면은 그냥 상가 세금 과세 체계는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금액만 다를 뿐이지, 금액이 작은 뭐 업무용 오피스텔, 약간 큰 지식산업센터, 조금 더 큰 꼬마 빌딩, 20억에서 50억 사이의 꼬마 빌딩이라고 했네요. 뭐 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뭐 재물권 하나 좀 생각하다 보니까 감회가 새로워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해보시는 거죠. 업무용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꼬꼬마 빌딩, 꼬마 빌딩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직은 똑같다. 50억짜리 사나 500억짜리 사나 똑같다. 단지 금액만 좀 공 하나 더 붙을 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어떠셨습니까? 꼬마 빌딩은 지금 핫한 주제 중 하나예요. 워낙 주택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요도 좀 많이 몰리고 있고, 그리고 좀 많이 배워두시면 여러분들 나중에도 뭔가 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큰 걸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하셔가지고 연습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꿈꾸고 있는 건물주, 저는 건물주가 돼서 월세 받는 것보다도 그 중에 일부는 월세를 받으시고 일부는 여러분들 사업을 좀 키워나가는 그런
어떤 베이스 캠프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요. 한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한 3층 정도는 세가 나오고 그 세가 나온 돈으로 여러분들 어떤 생활비라든가 사업에 할 수 있는 그런 머니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4층, 5층에서는 내 사업을 키운다. 너무 끝내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거를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작지만 나중에 그 결과는 분명히 커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네.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번 9월달 멤버십 특강하고 명사초청 특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명사초청 특강에는 이 글을 쓰신 이승현 회계사님이 직접 출연하실 예정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10월달 명사초청 특강은 우리 저번에 나왔던 안준혁 세무사님 관련해서 이제 좀 최근 세법, 입주권 이런 거 좀 보고요. 11월 달에는 김종석 세무사님, 지금 가안입니다. 예정입니다. 또 이제 자금 출처와 관련된 그런 내용, 그리고 12월 달에는 이제 또 반고정이신 우리 최영규 세무사님 모시고 이렇게 또 바뀐 세법, 그리고 내년 1월, 2월에는 이은하 세무사님 모시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절친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제가 오늘 다음 일정이 있어서 끝나고 뒤풀이 방송은 없고 여기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죠.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이거 한 달 반 지나면 그냥 끝납니다. 멤버십 특강은 9월 24일, 명사초청 특강도 9월 24일 합니다. 9월 24일 오전 11시 명사초청 특강, 멤버십 특강은 밤 9시에 할 겁니다. 제가 블로그, 텔레그램 공지 다 할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날씨가 굉장히 좋고 그러는데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붙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쁘고 그러시겠지만 좀 이렇게 지금 현재를 좀 잘 붙잡고 seize the day, carpe diem 좀 그렇게 하시면서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잘 발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또 뵙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